예. 지금 이재명 정권이 세금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네. 추경을 해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겠다. 그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제가 이거를 첫날부터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2주 전부터 제가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내가 빚을 지고 그리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입을 거 덜 입고 먹을 거 덜 먹으면서 지금 성실하게 자기 부채를 갚아 나가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문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유 빚 성실하게 갚았던 내가 바보네라는 게 문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 전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물론 힘드신데 본인이 빌리신 돈 본인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걸 국민 세금으로 갚으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정말로 힘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제도권에서 빚을 내지 못해서 사채 시장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을 더 헤아려라. 그럼 대한민국 법정 이자율이 20% 되거든요. 그럼 20%인데 지금 20%만 받으면 다행인데 지금 실제로 400% 500% 받아요. 이런 악덕 사채업자들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장기를 이렇게 서약하고, 네, 그리고 지금 가족들까지 협박, 압박하고 하는 지금 이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진짜로 서민들을 걱정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법정이자, 사채이자를 낮춰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서민들, 진짜 힘든 사람들 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법정이자 20%인데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사채 시장에서 이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시장 금리의 2배 3배면 족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금리가 지금 3%면 6% 9%를 넘기지 못하게 4%로 올라가면 8% 12% 넘기지 못하게 2%면 4% 6% 넘기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라고 하면 진짜 힘든 사람들이 사채 시장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가중한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불법 채권 추심 같은 경우에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가족 집 찾아가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찾아가고 그리고 장기 내놓으라고 하고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들을 막아내라. 이거 막아내면 이재명 정부라고 해도 제가 박수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도 바꾸면은 진짜 힘든 국민들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지금 돈을 뿌려대는 것 이거 본인들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부채 자기들 세비 걷어서 갚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돈으로 갚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 혈세로 하는 거죠. 국민 혈세로 갚는 거예요. 온 국민이 힘들어요. 5천만 원 이상 빚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요. 7년 아니라 3년도 못 갖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5년 못 갖고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고 지금 국민들의 혈세를 쓰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런 쇼가 아니라요. 진짜 어떠한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꼭 생각해 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사채 시장 같은 경우 제가 말했는데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채 시장이 이미 옛날에요. 사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 시절에 일본 자금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사채 시장을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 중국 자금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건 역시도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힘든 서민들은 중국 자본이 지금 사채를 빌려주고 여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가 진짜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쇼를 하지 말고 진짜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구제해 줄 수 있는지를 진짜로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은 당신들 주머니 돈이 아니다. 당신들 주머니 돈 쓰듯이 쓰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거 좀 자막을 바꿔주세요. 오타가 났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그동안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 은행 빚도 갚고 또 원리금까지 상환했던 그럼요. 그 360만 명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그냥 반감뿐만이 아니라 아마 민주당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 숫자 대비를 해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봤었을 땐 이거에 대한 반감보다 이거에서 박수 쳐준 사람이 한 명만 더 많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반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보편적으로 해를 끼칠지가 중요한데 대한민국 문화를 이건 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더라도 친구들끼리라도 야 나 힘드니까 나 1,000만 원만 좀 빌려줘 해서 빌려줬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도 힘든데 통상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 갚은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 약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도 힘든데 저 친구 상황 봐서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이 야 내가 나라 돈 내 사채 안 갚으면 국가가 갚아줘? 내 빚을 안 갚으면 국가가 갚아줘?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정말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요, 땀 흘린 사람들의 국가여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국가여야 되고, 대한민국은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국가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대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좋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성 적자가 지금 벌써 900조가 돌파했고, 국가 빚이 지금 1,400조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 돈 퍼주기 식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끌어다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국채를 끌어다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23년도에 23만 명뿐인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적은 숫자로 태어난 아이들의 어깨에 짐 다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3, 40년만 지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우리들도 지금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요.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을 세금 내야 되는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거 사유재산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이런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계엄 이후부터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깨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포석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아직 큰 변동사항 없는 데라고 느끼시겠지만요. 이거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분명히 큰 변동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잽 정도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도 국민 반응 별로 없네. 야 이거 국민의힘 제대로 대응 못하네. 자, 이 정도가 되고 나서 100일 정도 국민들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되면 잽이 아니라 스트레이트와 훅이 날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더 세지게 될 것인데 이때부터 지금 막아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조성할 수 있지만 이거 막아낼 수 있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니 국민의힘의 107명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께서 싸워야 됩니다. 여기 이영풍 기자님이나 앵커님이나 저 같은 경우들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라고 해도 우리 10명이 합쳐도 국회의원 1명보다 부족해요. 그럼요. 네, 이건 파워면에서 달라요. 그럼요. 우리 100명이 합쳐도 국회의원 1명보다 안 됩니다. 우리 1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국회의원 1명이 이야기하면요. 이건 여러 전파를 탑니다. 그렇지. 우리 1명이 들어놓을 걸 국회의원 1명이 들어놓으면 이건 차원이 다른 파급 효과를 갖고 와요. 국회의원 107명이 싸워주시고 국민들께 알리려는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냥 안일하게 나 배지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싸우셔야 이게 대한민국이 기우는 것을 국군이 기우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워야 되는데 네. 아니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로텐도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농성을 하고 있는데 뭐 MBC가 약간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또는 내부에서 그 싸우고 있는 사람 뒷다리 잡는 이런 행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싸우는 사람들을 계속 채찍질하면요. 이제 싸우는 전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수에는. 보수는 이때까지 제가 지금 여기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이후에 지금 저도 만 6년이 넘어서 이제 7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싸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정당이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야, 얘 좀 센데 세지 않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민주당하고. 세게 안 싸우면 어떻게 싸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영풍 앵커님께서 세게 싸우더라도 사적 자리에서 만나면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에요. 공적으로 센 거예요. 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세게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 싸우지 못할 사람이면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 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 정당이라는 건요. 잘못된 길로 폭주하려고 할 때 싸우라고 우리가 세비받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의무예요. 근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직무유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민석 같은 자가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친위 세력들 찐명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지금 이 국무회의에 이 위원들로 다 들어가고 있고 장관들로 들어가고 있고 이재명 변호인단들이 지금 대거 대통령실에
여기에 지금 비서관들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인사들을 보면서 지금 싸우지 못한다. 이거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당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싸워내야죠. 싸워야죠. 이 옆에서 싸우면 우리도 같이 합시다라고 해야 되고 우리 단식이라도 합시다라고 해야 되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들어라도 누워봅시다라고 해야죠. 107명이라고 힘없다고 다 손들고 있으면 손발 들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거 나라는 어떡합니까?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져야 될 때이지 싸우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아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누구인지 봐라. 이 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치력과 내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최소한 이영풍 TV 애청자분들이라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안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의 중진 의원 중에 대표적인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 로텐돌에서 1인용 텐트 치고 농성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 안 됩니다. 네.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전사 아닙니까? 그럼요. 이 전사들을 홀대하게 되면 제2, 제3의 전사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가 싸우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단순 응원이 아니라 나도 같이 거들어야지가 돼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 못 뺏어오면 국회에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옷 벗으세요. 네, 뭐 하고 싸울 거예요? 뭘로 싸울 겁니까? 피켓 시위할 겁니까? 여기 민주당이요 야당이었을 때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건들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과학적으로 IAEA에서 다 발표 났다라고 해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데도 지금 몇 달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일어나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건 야당한테 줘야 된다거나 김민석 같은 자가 국무총리가 돼서 안 된다. 지금 이런 걸로 싸우는 걸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대려 비판을 한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치 그만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기 나서 같이 싸워야죠. 그리고 이거 국회의원들을 넘어서 당협위원장들까지 나오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요, 2019년 20년도에는요, 21대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당협위원장 됐을 때 우리 당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얼마였어요? 16%였습니다. 제가 당협위원장 됐던 게 1월 12일인데, 2019년 1월 12일인데, 13일 여론조사가 제 기억에 16%가 나왔습니다. 엄청 떨어졌군요. 10%대였습니다. 네. 그때요 정말로 여기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매주 올라와서 정말로 여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시위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월이 가기 전에요 제 기억에 4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싸워야 올라가는 겁니다. 21대 총선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싸워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못된 거를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잠자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율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에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반성하셔야죠. 반성해야죠. 그럼 이거 지금 여기에 비대위가 지금 어떠한 개혁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국민적 요구도 듣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싸우고 입 닫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재명한테 임기 끝나시면 조사 받으실 거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걸 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진짜로 국민의힘 지지자였던 보수 지지자였던 분들조차도 국민의힘 사라져야 되는 정당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역사의 뒤안길로 갑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싸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싸우십시오. 지금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의회 권력만 장악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법률안 제2요구권이라도 있어서 행정부가 디펜스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잖아요. 사법부도 그나마 뭐 눈치를 많이 봤지만 근데 지금은 그 폭주하는 입법 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만들어냈고 어제 뭐 보도도 됐지만 오늘 아침까지 보도가 되지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자기들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기에 다 반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장악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로 우려했던 거는 이게 지금 탄핵 국면에서 넘어가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난
작년 12월부터 계속 우려를 했던 건데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지금 정치 이념과 정치 철학과 지금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결합된 제도예요. 그리고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권 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 아닙니까? 예. 시장경제 체제 등인데.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금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을 지금 많이 기용하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사법부까지 어느 정도 장악한 형태를 보여왔는데 이게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될 때 진짜로 대한민국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던 이유는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취임 100일이 넘어가면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방금도요. 이거 이재명 내각제로 변경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 이때까지 임명한 게 17명이죠. 17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9명입니다. 8명입니다. 이러면 이게 지금요. 장관 중에 국회의원 출신을 44% 임명한 거예요. 역대 최고입니다. 네, 역대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국회의원하고 지금 장관, 행정부하고 이건 이해충돌이 생기죠. 이해충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왜 무너진다고 하냐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들도 있을 거고 예산안도 있을 겁니다. 이건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데 장관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 짜놓고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로 돌아서 의원의 자격으로 또 자기가 만든 정책에 투표를 하고 앉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지금 의회의 기능 중에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건 이미 사실상 여당은 행정부의 지위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지위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복종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 내각에까지 들어가고 행정부의 지위를 받게 되면 이건 행정부와 입법부는 완전히 지금 통일된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까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법치주의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 완전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사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으로 사람을 다스리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법이 더 이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법이 있어요. 중국도 법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요, 이 독재자들이나 권력자들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이용되는 겁니다. 악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도 이미 그런 기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관들이 야, 내가 여기에서 더 입신양면하려면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움직이는 순간 이것은 이제 법이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지금 처절하게 싸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싸우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 탄생시킨 주범이 우리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에요. 지금조차도 반성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다. 이재명과 똑같은 책임이 국민의힘에도 있고 우리 보수 정치인들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 목숨을 다해 싸우십시오. 최소한 세비를 이때까지 받아먹고 생활하셨던 분들 국민 혈세 이렇게 긴 시간 받아먹었다라고 하면 한 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운이 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싸우십시오. 내 아니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싸워주세요. 배지 다신 분들께서 싸우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댓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와, 김민수 대단하다.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분이 배지 달고 들어가면 일당 100이 아니라 뭐 일당 500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김민수 대변인 오늘 첫 출연이신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청 반응이 좋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더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체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수 대변인 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최근에 뭐 고소당한 일도 있어요? 뭐 지금 저도 뭐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 뭐 한 3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다 보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그래요. 여기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뭐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이영풍 그 앵커님께서 제 부산 초등학교 선배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부산 출신인데 여기 부산에 지금은 폐교가 되어 있는 초등학교인데 여기에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뭐 사적으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저 말고도 더 많은 고소 고발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경찰 수사받고 재판받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은 없지만 싸우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정말 제가 미움받을 것 같긴 한데요. 배지 다신 분들은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네, 더 싸우셔야죠. 예, 10배, 100배 더 싸우셔야죠. 여기서 뒤로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도인 척 쇼잉할 것이 아니라 싸울 땐 싸워라. 여기 싸우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는 건 중도도 합리적 보수도 뭣도 아닌 그냥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정치꾼일 뿐이다. 정치인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십시오. 네. 서울시 의회에 문성호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얼마 전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네. 우리 문성호 시의원님께서 그 지금 황해도 네네. 우라늄 정령 공장 관련해서 평산에 있는 평산에 말씀이시죠? 있는 네. 정령 공장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공식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예. 그 문제 제기하신 내용이 어떤 거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북한 전문 매체들에서 이제 의혹이 이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아무도 해명은커녕 조사할 생각이 없으니까. 예. 근데 뭐 이게 저 멀리 이제 뭐 알래스카나 뭐 남극에서 일어났으면은 이제 저도 크게 뭐 발언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강이라는 곳이 결국에 서울이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기하게 된 건 있습니다. 지금 그 본인의 소속 저 지역구가 서대문 쪽 아닙니까? 네, 연희동, 홍제동으로. 그럼 돼 거기 있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걸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홍제천이 이렇게 내려가면 한강으로 이어지니까. 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황해도 그 우라늄 정령 공장 핵폐수에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좀 침묵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 이게 정치공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때는 거의 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정황에선 이거는 처리수도 아니고 그냥 뭐가 그냥 꾸덕꾸덕한 게 모여 있는데 이게 슬러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또 얼마나 방사능이 뭉쳐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카드뮴인지 납인지 아니면 그게 또 덩어리가 진 건지 아무도 모르는데 조사할 생각도 아예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난번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은 원래 관심이 없는데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경우는 선동을 한 거고 정치공학적으로요.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냥 입 닫고 있는 거네요. 네,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정부가 지금 다급했는지 2019년 문재인 정권 자료를 네. 답변했는데 이건 좀 적절한 겁니까? 이게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예. 그 이게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측정을 해온 걸로 보여집니다. 정기적으로요. 특히 우리나라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이제 전국에 244개 그 측정소를 두고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발표했는데 예. 굳이 2019년을 꺼낸 이유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같은 소속의 정부였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좌파 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SNS 이런 데 보면요. 예.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이 그 방사선 측정하는 네. 밀리시버트 측정하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막 강화도 어떤 네. 섬에서 그 해변가에서 그 가이거 개수기를 네.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참 이제 기장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그 행동을 유튜버들이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가서 직접 측정을 하고 북한 측에도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진즉에 침전지에 나오는 거 뭔지 밝혀라. 그 쌓여 있는 꾸덕꾸덕한 거 검은 거 진흙인지 갯벌은 아니겠죠? 그 민물이니까 그게 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침전돼 있는 그 위험 물질이 뭔지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뭐 햇볕 정책을 하겠다면요. 친북 성향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그 침전지 있는 게 뭔지 알려달라.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발벗고 나가서 가이거 계속이 들고 가서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현실이겠습니까? 지금 그 원안이가 어제 보니까 뭐 예. 뭐
특이사항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개한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수질, 토양, 거기서 나온 수산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정상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앙무하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에 244개가 개소가 이제 설치돼 있고 예. 15분 간격으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맹점이 하나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 원자력 어제 원안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밝혔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하고 흐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가 0.9 밀리시버트가 나오고 부산이 0.01, 속초가 0.01이 나오면 평균 0.46밖에 안 되니까 개한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김포 입장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러브버그죠.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러브버그 때문에. 근데 부산에서는 한 마리도 안 나와요. 목포에서도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별일 있겠냐? 익충이라고 하는데 괜찮지 않냐? 이게 말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수도권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국적으로 그게 퍼졌냐 안 퍼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 한강 앞에 있는 예성강 따라서 유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게 중요해요. 문제를 정하는 건데 지금 원안위가 말한 거는 완전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헛소리하고 있네. 예.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그 예성강에서 나온 슬러지가 이렇게 강물을 타고 서해 바다로 왔다면 네네. 강화도 인근 지역 갯벌 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영향을 미쳤을 터인데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라든지 예. 뭐 조개라든지 꽃게라든지 네네. 이런 걸 수거를 해서 세슘 검사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 한강 유입 정황이 없다고 백보양보해서 그대로 쳐도 가장 문제인 게 중금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금속 이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물에서 가라앉는 금속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옐로 케이크 그러니까 지금 그 평산 우라늄 정량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고 추정되는 그 옐로 케이크를 만들 때 보면은 비소, 납, 카드뮴 같은 그런 중금속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깎고 화학적인 그 재료들 넣어가지고 더 이제 정련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농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중금속이란 말입니다. 그게 흘러갔을 때 물 위에 뜨겠냐는 거죠. 물 위에 다 가라앉고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꽃게, 조개, 해초리 이런 특히 꽃게 같은 게 스캐빈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에서 이제 떨어진 것들을 먹고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오염될 것이고 그걸 먹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근데 그게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느냐? 우리 서울 그리고 인천, 김포 우리 수도권이라는 거죠. 임급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문성호 서울시 의원님은 지역구가 서대문 네. 2로 돼 있던데 그게 뭐죠? 서대문? 그 짧게 저희가 줄여서 말하는데요. 네. 뭐 서대문구 제2선거구. 제2선거구. 예,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갑구 국회의원이면 서대문 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시의원들 사이에 서대문 2, 서대문 3 이렇게 그냥 부르곤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시의원, 구의원들도 용감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가감 없이 용감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참 유권자들이 좋겠습니다. 우리 문 의원님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전에 캐나다 트레일 재련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1896년도에 일어난 오래된 사건인데요. 캐나다와 미국 그 국경 사이에 그 광산 재련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캐나다 측에서 그 민간 사업자다 보니까 이거 재련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 강물기를 따고 콜롬비아주를 이제 따라서 이산화황이 옮겨가게 돼요. 근데 그게 밑에 미국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 땅이요. 여기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 피해를 결국에는 캐나다와 공동 그 확인위원회를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나다 측이 입증을 밝혔고 그 자기들이 이제 이난 피해를 그러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35만 달러 손해배상도 약속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뭐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우리 김정은 그 돼지한테도 죄송합니다. 그 쉐쉐 뭐 하겠다는 그 정책 기조는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우리하고는 정책 기조가 다를 수는 있죠. 단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면 북한에게 인도적으로 하고 싶다면 침전지에 있는 그 물질이 뭔지
2006년부터 조금씩 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자님도 보셨겠지만은 구글어스로 이제 최근 사진을 보면 그 주황색 물질이 솟아올라서 서쪽 침전지로 흐르는 정황도 있어요. 이 물질이 도대체 뭐냐 근데 하필이면 옐로우 케이크가 또 주황색입니다. 빛나는 그 약간 형광 주황색인데 그 너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거를 합동 조사단을 만들어서 확실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북한 전문가 박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김금혁 전 본부 장관 보좌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잘 계십니까?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뭐 북한 관련 이슈들이 쭉 나오고 한데 요번에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보면 그 중국 칭화대에서 쓴 그 석사 논문 있잖아요. 예. 거기 뭐 반도자란 말은 이제 북한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이야기하면은 북한에서도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반도자라는 것은 배반해서 도망갔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옛날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네. 그 잘 아시겠지만 황장엽 선생님이 우리나라로 예. 망명을 하셨을 때 그때 처음 사용했던 표현이 반도자라는 거였어요. 그 뒤에는 이제 북한도 이제 뭐 탈북 쓰레기들 뭐 이렇게 부르지 반도자라는 표현을 그때까지만 쓰고 북한도 안 쓰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더 안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논문에서 이제 그 해당 단어를 찾았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어디서 영향을 받고 이 단어를 썼는지 1990년대 말 북한에서 썼던 그 표현에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고방식, 즉 탈북민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그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 북한 정권, 탈북민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북한 정권과 스탠스를 정확히 맞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뭐 반도자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렇게 되면 이 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가 상당히 친북적이고 또는 반대한민국적이고 친중적이고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사청문 그 위원들이 준비했던 국민청문회라는 걸 좀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자라든가 도북자라는 표현이 뭐가 정확히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탈북민의 시각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듣는 데 있어서 탈북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뭐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탈북민 당사자들은 이게 좀 굉장히 다른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뭐 배신자, 그러니까 이게 배반반자에 도망도자에 사람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간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하나 묻고 싶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배신했다라는 것이며 어디를 도망갔다라는 것이며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탈북민들은 그 누구도 배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은 한 번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열망이 누군가에 대한 배반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배반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북한 주민들의 기대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단 한 톨만큼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이것에 대해서 거의 목리를 부리듯이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고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칭화대에서 석사까지 하신 분이 천자문에는 약하십니다. 아니 이게 뭐 다른 뜻이 있는 한자가 아니잖아요. 뭐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한자가 아니라 정확히 그 뜻밖에 없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거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수 사용하는 한자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신화통신 기자가 우리 한국에 이제 그 특파원으로 와 있는 기자들 몇 명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아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 반도자라는 표현 보여주면서 중국에서 이런 표현 쓰냐 했더니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안 쓰는 표현을 지금 중국에서 사용했다라고 일단 거짓말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 거짓말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김민석 후보자의 진심이 아니라면 내가 과거에 좀 몰라가지고 그런 표현 썼는데 지금 탈북민들이 그에 대해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끝나는 문제죠. 이건 그렇게 오래 질질 끌고 갈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배신자로 보는 그 본인의 시각이 들켰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 생각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과거에 실수였다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번 주에 사실은 이 인터넷이나 SNS에 달구는 이슈 중에 하나가 네네.
황해도에 있는 그 평산군에 있는 예.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예. 뭔가 핵 폐수가 나오는데 그 슬러지가 예성강을 통해서 인천 아파트로 흘러든다. 근데 지금 이거 이재명 정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입을 싹 닫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고요. 우리가 한 2년 전에 이 핵폐수 사건 가지고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 그 윤석열 정부를 달달 볶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해서 사실 오염수도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벌써 시간이 2년 넘게 지났지만 후쿠시마 관련돼서 뭐 어부들이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생선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게 지금 단 하나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후쿠시마에서 나왔던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일본은 심지어 후쿠시마에서 내보낸 그 민주당이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을 한 6차례에 걸친 정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내보냈거든요. 근데 북한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그 핵폐수는 단 한 차례의 정화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IAEA가 북한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정화를 하고 그 공동 해수구역에 이걸 내보내야 된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정화를 못 합니다. 왜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 정화 장치를 설치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들죠. 근데 북한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두 번째로 정화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게 뭐 저기 무슨 한강에서 우리가 뭐 오염수를 이렇게 생활 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핵 폐수기 때문에 단 0.001mm의 그 핵물질이라도 물에 섞이게 되는 경우 그게 우라늄 노출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방사능 노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각한 또 인적이라든가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핵 폐수를 이제 그 정화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북한은. 없다. 네,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거긴 개판 아닙니까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한참 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상업 플래닝 그 상업위성이라고 불리는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는 24시간 상업위성을 돌리면서 전 세계의 그 위성 사진을 보내주는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 플래닛 24에 바로 북한이 예성강을 통해 가지고 핵패스가 흘러나오는 걸 찍혔습니다. 예. 그 시퍼런 그 핵패스들이 흘러나와가지고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이버가 가장 빠르게 움직였죠. 네이버 지도에서요 예성강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멀쩡히 존재한 예성강이 그렇게 작은 강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강줄기를 따지면 꽤 큰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을 쓱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의의가 없네요. 예성강을 통해서 핵폐수가 나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핵패스에 대해서 무죄제기를 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 뭐 지도에서 지운다 그게 사라집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70년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위성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내보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시 남북관계, 이 다운표 남북관계가 훼손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부들과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라든가 혹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일처럼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실 어떤 모 유튜버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그 강화도 근처에 있는 섬에 가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 측정하는 그런 유튜버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방사선 밀리시버트가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데 이걸 하려면 사실 해양수산부나 환경부나 여기서 나서야 돼요. 원자력위원회나 이거 나서야 돼요. 근데 지금 나설지 안 나설지 우리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섬이 딱 위치적으로 보면은 예성강에서 하류에 물이 흘러나오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되면. 그런데 네. 지금 KBS, MBC, SBS, YTN 뭐 뉴스타파까지 거기 가서 탐사보도 좀 하시지. 왜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언론도 참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성강에서부터 우리나라 강화도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는 거리가 꽤 있죠. 심지어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우리나라로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해류에 따라서 러시아 쪽으로 먼저 가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달 볶으면서 마치 우리나라 해산물도 못 먹게 해서 그 수산물을 파는 그 자영업자들 다 손해보게 만들어 놓고 지금 예성강은 지금 불과 10km도 안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핵폐수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자그마한 의혹도 아주 크게 부풀려서 정권을 헐뜯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들도 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의혹이 제기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 북한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침공. 그렇죠. 불법 침공. 네. 뭐 영어로 invasion이라고 하는데 불법 침공이에요. 근데 거기에 북한의 청년들을 수만 명을 지금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 1진, 2진, 3진. 근데 그때 그동안 보도를 보면은 네. 이 드론전이나 이런 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우리 그 참 안타까운 우리 북한의 20대 청춘들이 거기 가서 희생이 되어서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이 전쟁에 투입되는지 명분도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전쟁이 투입되어서 전사자가 발생하고 중상을 입거나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북한 매체들을 보면은 전사자로 보이는 그 시신을 운구하는 그 관이 도착했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뭐 손을 대고 뭐 눈물을 훌쩍훌쩍 하고 또 지금 그 러시아와 전략적 포괄적 그 조약을 맺은 그 이제 1주년입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 문화장관이 와서 뭐 공연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 이거 선동 아닙니까 이거? 이건 뭐 전형적인 북한식 선동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일부 좌파 뭐 매체라든가 커뮤니티를 보니까 김정은의 뭐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사실 리더십이라고 평가를 하려면 그런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정말 그게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북한의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남의 전쟁에 그것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북한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청년들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일진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2020 작년이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작년 10월쯤에 처음으로 파병돼서 지금까지 한 17,000명에서 18,000명 정도의 전투 병력이 이미 가 있고요. 예. 또 3차적으로 한 7,000명 정도의 전투 공병단을 지금 뽑아서 보내는다고 하니까 거의 세계 사단 정도가 지금 거의 좀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사상자가 몇 명이냐면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전사자만 1,500명이 넘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김정은이 왜 갑자기 이런 쇼를 하느냐. 크게 봤을 때 북한도 이제는 그 사상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그 가족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예. 뭐라고 설명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북한과 관련된 전쟁도 아니고 수천 킬로나 떨어진 우크라이나에 가서 왜 내 아들이 그 전쟁에 가서 죽어야 되느냐. 두 번째 문제는 김정은이 뭐 그런 관더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을 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사한 사람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뭐 악어의 눈물 몇 방울 흘려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자식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해서 얻는 수익이 한 달에 약 280만 원 정도입니다. 280만 원의 그 기타 부차적인 수익은 뭐 북한의 뭐 여러 가지 구축함도 만드는 도와주고 있고요. 위성 만드는 거 도와주고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병사 한 명당 차려지는 금액이 약 28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을 전사한 북한 그 병사의 가족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말 이게 병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사자 가족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고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그런 보상은 해주지 않으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면 그게 다 뭐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거야말로 김씨 정권의 보여주기식이고요. 오히려 이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쇼잉을 하는 것은 이 북한 주민의 불만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방책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가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김금혁 우리 전 보좌관님을 참 멋진 우파의 젊은이다 이렇게 아스트로 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죠? 오디오 좋고 말이죠. 아주 언변도 훌륭하시고 지금 그 사실 대한민국 좌파 세력 중에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60년 초반부터 70년 초반까지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전에 파병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참전을 이제 결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군이 휴전선에 있는 주한미군을 좀 빼겠다. 네. 그래서 좀 베트남전에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유 그건 안 된다. 그럼 휴전선을 미군이 일단은 좀 지키고 네. 우리가 참전을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좌파들은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어떤 식으로 폄훼했냐면 제국군대 용병이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했습니다. 비난을 일삼았죠.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우리 청춘들 제국의 용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못 들어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의 어떤 내로남불이 끝판왕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슈 한번 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국내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전시작전권 환수하면 좋겠다. 이거 사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100% 다 가져오게 되면 북한 김정은 체제가 희망하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문제는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막 이러면서 우리 군대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 못하냐 이러면서 우리 그 정도 체급이 된다라고 예. 이제 뭔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연설을 하셨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혼자서 북한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이 미군한테 있고 주한미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충분히 북한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보라는 것은 단 0.001%의 그 공백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공조가 필요한 것이고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북한을 막아내는 인계철선으로서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만 있습니까? 중국도 우리의 잠재적인 적국이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존재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건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과의 만약 전투라든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군의 어떤 자동 참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 그렇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작전권이 우리나라한테 돌아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그냥 페이퍼만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급박하게 미군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때 나가서 미군이 우리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미군이 우리 땅에 있어서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상황이 있어야만 자동적으로 미군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를 접근해야지 안보를 무슨 자존심과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고 그런 감성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뭐 재래식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 북한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군도 언제 어떻게 참전할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달랑 우리 혼자 싸우겠다? 왜? 자존심이 중요해서 우리 혼자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행위다. 저는 제발 좌파들이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다 좋은데 안보 가지고는 장난질을 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는 안보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만큼은 좌파들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총평을 한번 해주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했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다. 저는 거기에 좀 더해서 낯뜨거운 자화자찬에 아주 쇼를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온다는 괜찮습니까? 잘 나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30일 만에 한 것이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빨리 한 거다. 이렇게 뭐 선전하고 뭐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알맹이가 없고 거기다가 또 상당히 어떤 거짓말과 글자 그대로 어떤 쇼다. 기자회견을 위한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좀 총평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보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자들 질문은 짧은데 대통령 답변은 그냥 너무 장황해가지고
내가 뭘 질문했지를 까먹을 정도로 장황했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 태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알맹이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좀 수준이라든지 좀 그런 면에서 송곳같이 국민들이 좀 듣고 싶었던 그런 어떤 질문보다는 좀 의례적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과의 어떤 협치 소통을 강조하겠다. 그랬는데 그 시간에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방 균형 발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분야, 예를 들면 경북 영일만 대교 예산을 싹둑 반 짜는 거라든지, 아, 그래요? 또 가덕도 관련된 예산도 싹둑 따는 거라든지, 그렇게 현실은 오히려 지방균형 발전과 완전히 정배치되는 반대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거 어렵고 아직까지 뭐 실무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과 안덕건 산업부 장관이 협상을 하러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차기 정부에 넘겨라!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조금 전에 우리 이영풍 앵커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마크 루비오, 장관이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방안을 취소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만큼 지금 대미 관계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하면서 자업자득이다. 뭐 조작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지금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가 검찰의 조작 기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제가 봤을 때 가관인 것은 미디어 팬 기자인가요? 제왕적 그 대통령제에 대해서 과거에 본인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개편할 거냐, 보완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제왕적 대통령제랑은 좀 어폐가 있다. 오히려 대통령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힘들었던 게 뭡니까? 30번 이상의 탄핵 폭주, 그 다음에 예산 폭주, 입법 폭주로 인해서 힘들게 한 장본인이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유체 이탈 화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뭐 헌법 개정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악어의 눈물처럼 힘들었을 거다 하면서 결코 이제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보고 야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정말 국민들의 어떤 눈속임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언론의 그 질문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령 뭐 트럼프 대통령 언제 만나나요? 뭐 천안문 그 막루에 올라가실 겁니까? 뭐 이런 송곳 같은 질문을 왜 못하고 바람 불기 전에 언론도 누워버렸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통령 관련된 본인의 재판을 이렇게 무기 연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 그리고 현재 어떤 관련된 많은 듣고 싶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문재인 대통령 때 당시 경인방송의 김혜령 기자가 김혜령 어떤 기자.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 무슨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좀 인상을 쓰더니 결국은 그 경인방송이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았죠. 그래서 저는 언론사에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학습 효과 때문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기사를 썼다가 이 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이 강원도 양양에 불법 취업했다는 걸 냈는데 또 내린다든지 또 최근에도 미주중앙일보가 기사를 쓴 것에 또 내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21대 가방이 할 때 보니까 야 민주당이 언론을 다루는 태도들이 첫 번째 당시에 그 방송통신위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시절에 TV조선 중간 승인을 할 때 맞아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했는데 그것들이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했죠. 특히 아주 계량하기 힘든 공익성 부분에 재승인할 때 5개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맞아요. 평균 점수는 됐지만 그 공익성 부분에 과락을 일부러 시켰어.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작을 했다. 이런 어떤 부분의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이번에 사상 최초로 국세청장을 현역 민주당 의원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런 어떤 국세청을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사, 특히 언론 사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칼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DJ 정부 시절에 DJ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한 2년 동안 한 게 언론사 세무조사 아닙니까? 탈탈 펴려가지고 그때 아마 조중동 사주들이 아마 곤욕을 치렀을 것 같은데 그럼 눈치를 먼저 채고 지금 들어누웠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미리 들어눕는 집단이 많죠. 법원이 미리 그렇죠. 들어눕고 지금 언론사가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런 어떤 국세청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답니다. 한 적이 없어. 뭐 언론 보도된 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하는 어떤 태도를 보면 정말 갖고 있는 칼을 제대로 휘둘러 보겠다.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각 세력들 특히 어떤 권력 어떤 집단들이 미리 지금 현재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공포 정치,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특활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다시 살리자고 하는데 이런 민주당 이거 염치는 있는 겁니까? 염치가 없죠. 정말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집단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지금 현재 자인하고 대국민들한테 보이는 꼴인데 참 우리가 작년 이맘때 정말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박찬대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로서 아니 특활비 가지고 국정마비 되냐? 그리고 또 이 특활비가 그동안 뭐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투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조차도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특활비 삭감했다고 국정 운영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참 걱정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집단이 이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제 100% 지금 현재 복구를 시키는 것에서 부족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82억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벌써 2025년도가 2분의 1 이상 지나간 시점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9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배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잔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특활비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특활비라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경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뭐 수사를 한다든지 또 관련된 어떤 조직폭력배 어떤 구설하기 위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민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 삭감을 굉장히 이제 해야 된다. 특히 검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투명하다. 자료 제출을 안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 돈을 더 얹고 있고 특히 대통령실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4배 이상의 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보면은 어제 특활비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결국은 작년에 특활비 전부 없애버리자고 한 거는 국정 운영 마비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정쟁용으로 본인들이 특활비 삭감했다는 것을 이제 반정을 하는 꼴이죠.
특히 제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훨씬 종합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제 쓰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자들을 예를 들면 외국에 대통령 순방할 때도 숫자를 좀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게 좀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7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문재인 때처럼 기자들 순방할 때 많이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것은 그만큼 뭐냐면은 문재인 때처럼 이 특활비도 늘리고 예산을 대통령실 전체적인 예산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실 때 민주당의 압박으로 정말 예산 사정이 참 어려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정 마비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 그 당시에. 자, 어제 그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이 이제 통과되어서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첫 일성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섬기겠다. 이거 뭐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글쎄, 저는 어떤 국민을 뭐 하는지 본인을 정말 밀어준 그런 어떤 국민에게는 정말 고맙겠죠.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당의 단독 인준 처리로 지금 국무총리는 되지만 저는 김민석이 제2의 조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도 법무부 장관으로 되고 난 다음에 35일 만에 사퇴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청문회 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거짓 해명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의혹이 된 예를 들면 그 금전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본인이 자꾸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재산이 8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출과 수입 보면은 그 사이에 차이 5억을 어떻게 보면 수입했는데 지출한 건 13억인데 이 차이가 뭐냐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강연료는 기타 소득이 있다 이렇게 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까 강연료 기타 소득은 5년 동안 1,4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혼인과 또 뭐 빙부상과 또 두 분의 또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처가집으로부터 한 2억 정도 얻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정예세 냈냐? 그러니까 정예세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예세 그럼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하나도 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SK 어떤 이억 수수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고 당해서 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도 또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은 불법 송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당하게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는데 400억짜리 투자를 했는데 뭐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다 해 왔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짓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탄로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청와대 석사 학위를 본인이 부산시장 출마했을 때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어떻게 딸 수가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출입국 관리 자료를 내지 않고 본인이 뭐 이렇게 항공을 가지고 재가공한 자료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항공편도 없는 항공 자료가 제출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거짓 자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료가 나타나고 탄로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정언이 나타나게 된다면 본인과 이재명 정권의 어떤 도덕성에 치명적인 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한 몇 년 전 그 조국 사태를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주 비슷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뭐 칭화대 논문 그 쓰는 과정에 보면 뭐 도반자 뭐 이런 표현들이 중국 사람들도 쓰지 않는 그래서 혹자는 이거 혹시 북한 출신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저 비판도 합니다. 북한 출신 혹은 이게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중국 정부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줬다 뭐 이렇게 된 거고 친중 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당시에 김민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관계자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서 논문도 그렇게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총리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건의를 세게 하겠군요. 저 천안문 막루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안문 가실 것 같은데. 야, 그 가서는 정말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전성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전쟁 승리 기념일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다른 어떤 국가들 서방 국가들도 나치 독일이 항복한 5월 9일을 전성절로 하는데 중국은 진화 즉 중국 일본 사령부가 항복한 9월 3일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80주년인데 이번에 왜 가서는 안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게 누구 전성기임? 중국 인민군이 결국은 일본군을 이겼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인민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6.25 때 한국 전쟁 때 참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죽였잖아요. 학살했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원수 적군의 어떤 성전 기념이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두 되죠. 번째는 지금 우리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는 판에 그렇죠. 그리고 마크 루비오도 지금 방한이 취소됐고 미국의 고위 관계자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판에 전성절에 먼저 간다? 이거는 엄청난 미국과의 관계, 서방과의 관계에서 문제시 여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지금 이제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딱 예정이 돼 있는데, 뭐, 논문 표절, 태양광 업자, 분신술, 이거 뭐 들어보면 너무 기가 찬 후보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인사 검증 기능이 지금 이제 거의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정수석이 낙마하고 하면서 제대로 지금 인사 검증 기능이 작동할 시스템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좌파들은 이 내로남불해서 정말 웬만한 거는 자기 사람이라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합니다. 관련된 어떤 그 정인도 없죠. 정인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도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097건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 상당 부분 자료를 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97건만 요구를 했는데도 한 25% 제출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는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통과가 되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돼서 예.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도 정인 없이 또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객에서 그냥 청문회를 서리슬쩍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게 이 장관들도 문제지만은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활동하는 어떤 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면서 또 그 사건을 수임받아서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이번 이재명 정권의 인사의 특징은 그리고 변전충 세 마디로 이제 요약을 했죠. 하나는 변호사 출신이 유독 많다. 즉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대거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대통령 실망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태영 변호사를 중심해서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4명 들어갔죠. 대장동 변호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대북 송금 변호사죠. 대북 송금. 예. 쌍방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가자가 유독 많다. 정가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가자를 유독 우대하고 있죠. 지금 네. 김민석 총리만 하더라도 정가 사범이고 강원식 비서실장도 정가 2범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김명훈 고용부 장관 지명자도 정가 5범입니다. 그래서 정가자를 우대한다. 그 다음에
이해충돌이 유독 많다. 충돌. 예, 이해충돌 뭐 대표적으로 뭐 본다면 조금 전에 김인수 변호사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지금 내정된 예. 그런 사람부터 필요해서 예를 들면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부인이 그리고 아들이 태양광을 하는데 또 뭐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지원 발전 법안을 낸다든지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충돌 관련된 이런 어떤 그 행동들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 변전충 인사다. 이렇게 변전충. 비판도 하고 있는데 특히 김희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차장 못지않게 국정원 전체 인사 예산을 다루고 있는 막강한 역할인데 여기에 또 그런 인사를 한다? 저는 그것은 그만큼 국정원 관련된 어떤 것을 사실상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지금 대만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 스파이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죠. 중국 스파이 때문에 지금 대만에서도 유명 어떤 그 배우 인스타 꾸셔야오를 비롯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동생이 지금 중국 스파이다.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0년 대선 때 중국이 바이트텐스 즉 틱톡의 모 회사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위조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FBI 보고서가 이제 나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원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런 어떤 부정선거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중국 스파이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중국 스파이가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중국 유학생들 그 항공모함 찍고 했잖아요. 그렇죠. 항공모함 찍지, 국정원 찍지, 오산 에어베이스 찍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지금 국정원이 대외 관련된 수사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으로 수사도 못하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가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특히 또 국정원장으로 이종석 원장이라든지 박희수 변호사 같은 사람이 기조실장 간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말 염려스럽죠. 아니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박선원이를 처음에 샹하이 총영사 시켰다가 그 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보냈다가 해외 담당 1차장 보내잖아요. 이거하고 또 패턴이 비슷합니다. 또 박지원이 같은 사람을 또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 있는 대외 어떤 첩보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좌파 정부를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블랙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이런 어떤 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와해가 됐다.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도 봤지만 이게 첨단 무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게 결국은 모사드의 그 첩보망 아닙니까? 휴민트 정부.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게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와해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국정원의 역량, 국가 안보 관련된 이런 어떤 방어벽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죠.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 공무원들이 원래 통상 그 청와대 시절이나 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그 자기 부처에서 일 좀 잘한다는 에이스 공무원들이 많이 청와대나 대통령실로 파견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된 기사를 보면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 뭐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검에서 공무원들 그냥 줄줄이 회의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야 너 저 내란 동조자지 줄줄이 소환해서 이거 잘못해서 이재명 정권이 용산 대통령실 끌려갔다가는 나중에 그냥 낙인 찍혀가지고 공무원 생활 못할 수도 있겠다. 우리 홍 의원님도 공무원 생활 좀 하셨지 않습니까? 좀 약간 24년 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되면 이 능력 있고 출중한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원래 공무원이 가장 파견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대통령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대통령실에 가면 일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인맥이 쌓여있고, 예.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정보를 이제 갖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뭐 상급이 파견되면 이제 나올 때 자연스럽게 2급이나 1급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최소한 1, 2년 빠르면 3, 4년 더 빨리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바뀌게 됐냐면 문재인 대통령 바뀝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청산했어요. 적폐청산하면서 임종석이가 당시 비서실장하면서 적폐청산위원장 역할을 하고 각 부처에도 적폐청산 TF가 다 만들어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일어난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에 관련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예, 예. 거기에 한번 크게 한번 시달리게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좀 사법적인 처리를 당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실 가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는 이렇게 이제 학습 효과가 확실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이재명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 바뀌면 대통령 자기가 참 겁내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지금 이제 굳어지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거 권력 잡았다고 해서 너무 초장부터 근육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공무원 어떤 그 조직에서 굉장히 그 효율성이 나오지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직업 공무원은 예. 마차와 같습니다. 마부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차는 정말 그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조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마부가 바뀌면 갑자기 지금 이제 마차에 있는 막 바퀴도 막 바꾸려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마차의 효율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게 되고 소위 말해서 복지 부동을 넘어서 지금 복지 안동 내지는 땅과 같이 일체형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일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환경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제 그 김기현 전 대표 기자회견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집권한 지 한 달 됐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 마통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의 18조 가까운 돈을 지금 땡겨서 쓴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는 뭐 왕왕이 있습니다. 왜 네. 돈을 빌리냐면 정부는 결국은 이제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세금이 제대로 이제 안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 마통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개인으로 따지면 예.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이제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갚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물론 뭐 공짜로 오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어떤 이자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은 더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왜 돈을 빌리게 됩니까? 결국은 이 추경 재원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추경 재원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민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그 5천만 원 이하의 또 부채를 또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채를 갚은 사람 한 3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360만 명을 바보로 만드는데 쓰는 돈, 이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마통으로 이제 끌어왔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불급한 돈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돈을 위해서 마통을 했다? 이게 참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마통은 그래도 좀 나은 것이고 이번에 정부안 30조 5천억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적자 부채, 즉 순수하게 외국에서 국가 부채를 발행하는 게 20조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이제 1,300조가 이제 넘게 되고 우리 국가 부채율이 50%가 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 부채의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를 갚는데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26조가 들어갑니다. 26조. 26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워낙 지금 현재 막 하기 때문에 26조 하면 무덤덤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20조, 이번에 적자 부채 20조를 발행하는데 국민 1인당 5천만 국민 1인당 이제 빚이 4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조 이자를 갚는데 국민 1인당 45만 원 이상이 우리가 돈을 낸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자를 갚는 데만 이렇게 26조가 들어간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정부인데, 그런데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기자가 또 이런 어떤 그 민생지원금 할 거냐 하니까 한번 상황을 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재정 상황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다.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갖다 쓰다 보면 그냥 국고 재정이 바닥나고 금고 박살나는 거죠. 자, 우리 국민의힘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8월 15일 광복절에 한다는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지금 100% 정리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중순에는 열리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시기 문제는 민주당이 8월 3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중하순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9월부터는 또 이제 정기 국회가 있기 때문에 8월 하순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오늘 뭐 김대식 의원도 이제 언론에 그런 인터뷰를 하던데 지금 3대 특검이 본격화되면서 예, 예. 계속해서 3대 특검으로 인한 어떤 이슈 때문에 자칫 전당대회가 언론에 좀 주목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하순까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전당대회, 뭐 또 한때는 뭐 단일 지도체제 또 집단 지도체제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집단 지도체제로 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또 지도체제로 갈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누가 나올 거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지금 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하는데 또 주변에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말리고 싶어 하는데 지지율은 최근에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 분들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이제 안 나오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예, 나름대로 이제 지금 현재 선언한 뭐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당이 뿌리부터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 혁신의 어떤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당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어떤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아내고 하려면 어떤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예, 우리 이영풍 우리 대표 실장과도 참 제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향하는 정당이고, 그리고 주장을 그리고 정책을 이때까지 펴왔는데 당내 시스템은 과연 시장 경제 체제 가장 중요한 경쟁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계속 지도부가 내려꼽는 공천과 운영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죠. 22대 총선만 하더라도 뭐 국민공천이라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어떤 그런 공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천이 되는데, 김상욱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으로 민주당 가고 튀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경쟁 시스템으로 공천과 당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경쟁은
아주 정확한 어떤 현상과 사람에 대한 당의 기여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평가 시스템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을 위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 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만 하더라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정말 힘 빠지고 맥 빠지게 하는 건데 이런 어떤 평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평가 시스템을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분야, 즉 의정활동, 지역활동, 그 다음에 국민소통 분야로 보는데 이 국민소통 분야에 이런 SNS라든지 방송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전선동이라든지 국민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우파 보수 정당,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월등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영풍 우리 대표실장도 얼마만큼 열심히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 시스템 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당이 이 공동체적인 보다는 가치 공동체 집단으로 움직이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좀 불행한,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불이익한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당을 뛰쳐나간다든지 당을 욕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영풍 우리 TV에 나온 김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2대 총선에서 완전히 불합리한 어떤 대우로 해서 경선 기회도 없이 했지만 22대 총선 상황실에서 끝까지 민주당과 맞습니다.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평가를 특히 당을 위해서 불이한 어떤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런 어떤 걸 딛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당이 가치 공동체, 어떤 가치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싸우고 연구하는 그런 어떤 당의 구성원들로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